기존에 사이드로 하던 이 프로젝트를 본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 이거에 뛰어들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선뜻 마음이 모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기회 앞에서 오히려 팀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2호점도 오픈을 했습니다. 했나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엉망전자의 CM 오블루. CFO 푸디입니다. 왕. 저희 오늘 엉망초대석 2화 엄청난 게스트를 모셨어요. 리자드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자드입니다. 네, 리자드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창업을 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지금은 스타트업을 스케일업으로 키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중간중간에 다른 사업 같은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리자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학생 때부터 창업을 해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실패도 경험하고 또 성공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본인이 직접 창업한 스타트업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오른 스타트업에서 또 투자 쪽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요즘 가장 핫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까지 예상을 했었나요? 사실 저는 마케터나 마케팅을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이 마케팅의 파워 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저는 사업이나 돈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으로의 숫자를 어느 정도 생각은 했었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사고하거나 이런 철학적인 무언가를 대화하거나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브랜딩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마케팅적인 요소는 정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세상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저한테는 좀 재밌는 경험이었고 사업적인 성과들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살 것이냐 뭐 매출이 얼마나 집계될 것이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에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협찬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협찬이나 협업 제의들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IT 회사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리자드님이 이렇게 사업적인 성공을 경험하기 전에 또 최초의 창업 경험이라 할까요? 네네. 이 있었죠. 네네. 팀아일랜드. 네, 맞습니다. 팀아일랜드는 어떻게 보면 제 첫 커리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당시에 2018년도에서 19년도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틱톡이라는 SNS 쇼폼 플랫폼이 가장 최정상을 달리던 때였었고 이 틱톡의 반대점에 서서 이 높은 성과를 만들어 나갈 플랫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창업을 하게 된 회사입니다. 기억나는 게 뭔가 이렇게 모션에 따라서 효과? 효과? 맞아요. 그런 게 더해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컨텐츠들이 대부분 이 AR 스티커나 이펙트 같은 것들이었고 그때 스냅챗에서 출시한 그 아기 얼굴 필터를 한국에서는 백종원? 이 아기 얼굴 필터를 입혀서 사진을 찍은 걸 인터넷에 공개하면서부터 그 아기 얼굴 필터가 엄청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AR 스티커와 이펙트 붐이었어요. 네, 제가 그것을 컨텐츠화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펙트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지켜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에다가 이펙트를 입히고 나서 얼굴을 좌우로 돌리거나 입을 뻥긋뻥긋하는 행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얼굴 필터를 입힌 100명의 사람들을 보면 100명의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행동하고 비슷한 썸네일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쵸. 네. 다른 특징들이 좀 지워지고 네.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인간은 굉장히 다채롭고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컨텐츠 하나를 썼을 뿐인데 사람들이 다
일본화가 되어버리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채로움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이펙트를 가진 플랫폼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에 맞춰서 이펙트가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면 이펙트에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펙트가 맞춰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게 모션을 인식해가지고 이 이펙트들을 3D로 입혀주는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각적으로 이펙트로 보여주고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툴이자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오. 그 기술이 원래 없던 기술이었어요? 어떤 기술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모션 인식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흔한 기술이었고 이 이펙트를 쓰는 회사들이라면 그 정도 기술은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기술을 어느 정도 깊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눈과 코와 입 위치를 인식해서 눈에다가 이걸 뿌려주고 코에다가 이걸 뿌려주고 입에다가 이걸 뿌려준다. 이 정도는 가능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을 회전할 때 그 회전하는 각도 내가 가까이 오면은 크기도 커지고 또 이렇게 X축, Y축, Z축 세 가지 축으로 회전했을 때 이펙트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제 현실감 있게 이펙트들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3D 상태에 적합한 이 기술을 만드는 게 저희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팀 아일랜드는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어요? 정확히는 팀 아일랜드의 서비스인 재즈였죠. 그때 만들었던 앱의 이름이 재즈였는데 음악에서도 재즈가 굉장히 자유롭고 연주자의 마음대로 박자를 달리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그대로 살린 플랫폼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재즈로 지었었는데 처음에는 플랫폼을 만들기보다 일단은 툴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펙트들을 내 영상에다가 넣을 때 어도비 같은 툴을 쓰기보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매핑시켜주는 저희 툴을 쓰는 형태로 일단 팔려고 했었고 그래서 툴 사용료를 받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이펙트들을 묶어서 이펙트 팩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직, 굉장히 간단한 이펙트만 있는 팩을 팔 수도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이펙트를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모델이 SNS가 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재즈가 그 자체로? 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펙트들을 만들어서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올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펙트들을 또 다른 사용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까지 합쳐진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재즈도 또 많은 성과들을 만들었었잖아요. 음. 그때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네, 맞습니다. 본선에 나갔었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혹은 디캠프 이런 것에서도 출전하고 이제 수상도 했었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으로도 지원받는 금액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8명 정도까지 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투자 라운드도 진행을 했었어요? 네, 투자 라운드를 진행했었고 그때 당시에 아직 앱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기존 시장에서 인식해주는 평균적인 밸류보다 대략 4배에서 5배 정도 높은 밸류로 투자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지분을 내놓고도 큰 돈을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투자를 받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처음 투자를 받는 것이다 보니까 이 대표로서 짊어야 되는 이 무게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이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기존에 사이드로 하던 이 프로젝트를 본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 이거에 뛰어들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 부분에 선뜻 마음이 모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기회 앞에서 오히려 팀이 흩어지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팀아일랜드를 했을 때 경험이 당연히 영향을 주었죠. 처음에 팀아일랜드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을 여러 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하고 지금 다니던 회사도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별걸 다 했었는데 투자의 기회 앞에서 오히려 팀이 흩어졌던 이유를 되돌이켜보면 어떤 것 하나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대략 한 3년 정도는 단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에 집중했을 때 나오는 이 아웃풋, 퍼포먼스에 제 스스로도 좋은 경험이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것이 안정화되어 있고 내가 따로 시간을 쓰더라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선을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소스나 집중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저는 실제 창업을 한 건 아니지만 대학생 때 그런 창업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프로덕트까지 나오고 거기서 디벨롭을 시킬까 말까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결국엔 팀이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유를 돌이켜보면 그 각자의 우선순위가 다른 게 문제더라고요. 모두에게 1순위거나 아니면 차라리 모두에게 3순위면 괜찮은데 누구한테는 1순위고 누구한테는 2순위고 누구한테는 3순위고 이러면 그게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또 하나 배운 게 그래도 어쨌든 그때 제가 리더의 포지션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접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제가 안 접고 또 새로 팀을 꾸려서 하니까 이게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걸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가져가면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중요하게 저는 사업이 연애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애에서도 나는 상대를 1순위로 생각하는데 상대가 나를 2순위로 생각할 때 서운한 거잖아요. 그럴 때 싸우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팀 아일랜드는 완전 IT 극단에 있는 아이템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되게 스타트업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그런 반면에 조금은 다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리자드님도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었죠. 창업이라기보다는. 네. 그 둘의 어떤 구조적 차이에 대해서도 느낀 바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IT 창업과 사업에 있어서 대표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일단 첫 번째로 다른 것 같아요. 창업 그쪽에서도 IT 창업의 경우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고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내 방향에 동기화시키면서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업무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소통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합리성과 이성적 사고를 토대로 항상 매 순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팔로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동기화시키는 과정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에 반해서 사업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리더 포지션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비록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리더가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팔로워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따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업 영역에 있어서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직관이나 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게 사업에서는 그냥 역할이 딱 분명하게 구분이 돼서인 걸까요? 사업도 아이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개수와 빈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평균값을 낼 때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평균값을 내기가 쉬운데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모집단이 굉장히 적으면 평균을 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IT 창업의 경우에는 저는 데이터의 수가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AI 기업이라고 하면 AI 기업의 개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가고 있는 어떤 방향성들이나 성장 전략들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 방향성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전략을 세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그 모집단의 데이터가 작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어떤 것도 합리성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나의 확신이나 직관이나 감각적인 것을 어느 정도 믿는 게 좀 필요했고 그것들을 성사시키는 것이 더 강하게 요구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다드님이 정리하시는 창업과 사업의 차이가 창업은 좀 더 큰 시장을 이제 팀을 꾸려서 거기서 경쟁해서 승리하면은 그 큰 과실을 얻는 느낌이고 사업은 좀 더 니치한 세분화된 시장들의 이제 곳곳에 기회가 숨겨져 있으니 그걸 먼저 잘 발견하면은 조금은 적은 리소스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영역처럼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 사업의 영역을 뭐 F&B 쪽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이라고 부르고 IT 쪽을 창업이라고 구분해서 설명해 본다면 창업한 회사들 그리고 이제 이름이 좀 알려진 IT 회사들의 밸류에이션과 그 다음에 사업 쪽에서 이름이 알려진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IT 영역의 밸류에이션은 매출 대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고 사업 쪽은 매출액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더 낮은 경우도 존재하니까요. 그것이 결국에는 확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IT 창업은 한번 확장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확장되다 보니까 푸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업은 그에 반해서는 조금 작은 시장일 수도 있죠. 창업과 사업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뭘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 개인적인 관점에서 답을 하자면 창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겪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를 돌이켜 봤을 때 어떤 논리와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보다 나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상대가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저를 따라오게 하는 스토리텔러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무언가를 창업과 사업 사이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좀 더 사업 쪽이 저에게 잘 맞는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자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를 잘 이해하고 창업과 사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루님은 어때요? 저는 지금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탄탄대로를 걸어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시작부터 브랜딩이 엄청 잘 녹여져 있어서 성공한 사업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리자드님처럼 스토리텔링 능력이 좋으신 분은 현실화하고 사업화해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오히려 협업하는 방향으로 가서 창업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너무 얘기가 재밌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어요. 그런가요? 저희 1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2편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창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투자의 얘기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